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1986년 12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퍼레럴의 한 가정집. 여기 지하실에서 두 명의 소녀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5살의 티나 보엔과 9살의 카렌 보엔, 자매였죠. 어두운 지하실에서 자매가 열중하고 있던 건 죽은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강령술입니다. 그런데 둘이 굉장히 진지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조용히 속삭였죠. 엄마? 사실요, 이 자매의 어머니는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를 잃고 슬픔에 빠진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강령술을 시도한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분신사바 같은 거죠. 하지만 주문을 외고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실망감에 언니 티나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거 거짓말인가 봐. 올라가자. 그런데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매는 얼어붙었고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동생이 대범하게 묻는데 엄마 맞아요? 그러자 다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매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에 잔뜩 흥분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엄마를 향해서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대답을 하듯 자매의 질문마다 노크 소리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때 디나, 카렌 자러 가야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건 거실에 있던 아버지 프랭크 보엔입니다. 자매는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엄마의 홀령에 인사를 해요. 엄마 우리가 또 올게요. 톡톡. 그날 이후 강령술은 매일같이 진행됐습니다. 자매가 말을 걸면 노크로 대답이 돌아왔고 이런 대화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십 분씩 이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집니다. 자매가 말을 걸지 않아도 노크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 소리가 지하실뿐만 아니라 거실, 부엌, 또 위층 침실 쪽에서도 들리는 것 같고요. 어쩔 땐 노크 소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커서 애들이 놀라서 잠에서 깬 적도 있어요. 아이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언니, 이게 정말 엄마가 맞는 거야? 급기야는 자신들이 강령술을 통해서 불러들인 존재가 엄마가 아닌 악령은 아닐까? 라는 의심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문을 열자마자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정확히는 집안의 소품과 가구가 몇 개씩 위치가 변해 있는 듯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있던 전화가 탁자 밑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접시에 꺼내놓은 먹다만 도넛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이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매는 내가 착각한 거겠지, 네가 장난친 거겠지 라고 여겼는데요. 근데 이날 저녁 의문의 노크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이번엔 자매의 침실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심지어 지난번과 다르게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빠르고 위협적인 노크 소리인 거예요.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린 채 막 아빠한테 달려가는데 여기서 아빠는 아유 얘들아 니네 악몽 꾼 거야. 평소 니들이 무서운 영화 자주 보니까 이러지. 애들이 환청에 시달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자매는 답답하고요. 그러던 1987년 1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날 자매는 집에서 아빠가 퇴근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의 노크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도 역시나 자매가 있는 곳에서 꽤나 가까운 위치인데 용기를 내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잘 들어보니까 현관과 이어진 지하실 쪽이었습니다. 자매가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고 여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요. 지하실 한쪽 벽면에 빨간 글씨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너네를 보고 있다. 애들이 비명을 질렀고 바로 계단 올라가서 지하실 빠져나와서 문 닫아버려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됐는지 집 나와서 아예 가까운 이웃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날 밤 퇴근한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애들 말 듣고 진짜 지하실에 가보니까 벽면에 글씨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악몽은 계속됩니다. 이 벽면에 적히는 글씨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 내용도 섬뜩하고요. 예를 들어, 나는 너네 방에 있어. 와서 나를 찾아줘. 심지어 어떤 건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는 자매의 침실에도 글씨가 나와요. 내가 돌아왔다. 나를 찾아라. 아빠 프랭크는 더 이상 이걸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딸들을 친척 집으로 피신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죠. 그리고 프랭크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먼저 집안을 좀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화장실에서 수상한 걸 발견해요. 자기와 두 딸이 아닌 제3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흔적이었죠. 그리고 이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자기 침실 쪽이더라고요.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기괴한 몰골의 남성이 서 있어요. 긴 머리에 금발 가발을 쓰고 얼굴엔 화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죽은 아내의 드레스를 입은 채 한 손에 손도끼를 쥐고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정말 누가 보면 공포영화 한 장면이죠. 근데 이 남자가 아버지 프랭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달려드는 거예요. 둘 사이에 사투가 벌어졌고 안타깝게도 프랭크가 코너에 몰리면서 그는 방 안에 꼼짝없이 갇히는 꼴이 됩니다. 바로 이때 삐용 경찰이 도착하면서 괴한이 빠르게 사라져요. 프랭크는 무사히 방에서 탈출하게 되는데요. 다 경찰이 왔어요. 지금 우리 집에 괴한이 있었고 내가 그 사람과 몸싸움을 벌였다. 근데 그 시간이 사실 5분도 걸리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럼 남성이 어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도 이 상황을 믿기 힘들거든요. 만약 괴한이 진짜 있었고 도망갔다면 분명 멀리 가지 못했을 텐데.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가발에 드레스를 입고 거의 화장 분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 어디 가든 눈에 띌 거예요. 경찰이 주민들을 수색했죠. 하지만 이웃들 중에 괴한을 봤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경찰의 이목은 다시 집 안으로 쏠렸습니다. 지하실부터 수색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눈에 띄는 게 발견됩니다. 벽면에 부자연스럽게 난 동그란 구멍. 손가락 하나쯤이 들어가는 누군가 고의로 파낸 작은 구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구멍이 지하실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실, 주방, 그리고 2층 침실까지. 그렇게 방 하나하나를 수색하던 중 첫째 딸 티나의 방에 들어갔던 경찰의 눈에 살짝 열려있는 옷장이 포착됩니다. 수상한 낌새가 느껴졌죠? 경찰이 후다닥 문을 열자 거기엔 드레스를 입고 웅크려있는 그 괴한이 발견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냐고요. 이후에 밝혀진 사건 전말은 황당 그 자체였죠. 그의 이름은 다니엘 라플란테. 인근에 살고 있던 17살 소년인데 사실 다니엘은 이미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절도를 저지른 소년범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범행에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단순히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도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자기 물건과 흔적을 남겨둬요. 그리고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 집의 물건을 일부러 옮겨두기도 하고요. 다니엘은요,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게임으로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이 집주인 사이에 일종의 묘한 심리전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어느 때처럼 빈집을 노리면서 다음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선택한 곳이 프랭크와 두 딸이 사는 그 집이에요. 빈집에 들어가서 둘러봤는데 거실에서 우연히 한 장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딸. 순간 다니엘의 눈이 한 사람에게 꽂혀버려요. 바로 첫째 딸 티나였죠.
심장이 턱 내려앉았고 바로 첫눈에 반한 겁니다.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이후 다니엘은 몰래 티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냈고 마지막으로 집 전화번호까지 밝혀냅니다. 그는 티나 집으로 대범하게 전화를 걸어요. 난 다니엘인데 내 그 친구가 너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게 워낙 그 핸폰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고 칩시다. 근데 다니엘이 티나를 잘 꼬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둘은 통화를 자주 하게 되는 친구가 되는데 거의 매일같이 통화하고 오늘은 뭐 했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낄낄거리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러다 어느덧 우리 그럼 얼굴 한번 볼까? 하고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다니엘이 티나한테 그렇게 이성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설렘도 없고요. 게다가 다니엘이 좀 섬뜩한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당시 티나는 어머니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티나, 엄마가 죽는 순간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고통스럽다고 느낀 거야? 그 고통이 뭐에 막 맞아서 그런 아픈 고통이야? 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좀 들어봐. 아니,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한 질문을 퍼붓는 겁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든 말든. 그 티나가 뭔가 쎄함을 느끼고 다니엘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바로 다니엘은 접근 방식을 바꿔요. 아무도 없는 티나의 집에 침입해서 이곳 저곳을 뒤지게 되는데 그게 자기 전문 분야니까요. 그러다 마침 이 집 지하실의 벽과 벽 사이에 작은 공간을 알아챕니다. 여기가 딱이네. 그때부터 거길 자기의 은신처로 삼았던 거죠. 심지어 며칠이 지나고 자기가 그 벽과 벽 사이에 숨어서 사람이 없을 때 나와서 막 집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 집 방마다 벽 뒤에 공간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몸을 숨기면 되겠다. 그리고 작은 구멍을 뚫어놨죠. 그렇게 침실도 주방도 거실도 엿보게 된 거고요. 물론 이 공간에 누가 있다면 자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구멍으로 계속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얘가 이 집에서 그렇게 훔쳐보기를 한 시간이 무려 1년에 달합니다. 너무 소름 돋죠. 이 집에 아버지와 두 딸, 그 외에 다니엘까지 사실상 같이 살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의 기생충 같은 거주 사실을 알게 된 티나가 정말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긴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후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소년원에 구금이 돼요. 하지만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죠. 1987년 10월 다니엘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더 악질적인 범죄자가 되어 있었죠. 석방된 지 불과 몇 주 후 또다시 절도 행각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집에 침입해서 물건 가져오고 자기 흔적 남기는 그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2달이 지난 12월 1일 정말 그 지역 사이를 뒤흔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번에 그는 타운스엔드 마을의 한 자택에 침입합니다. 참고로 이 집은 그 전에 스토킹한 티나의 집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니엘이 집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 머물고 있던 새 모자를 살해하고 마는데요. 피해자는 33살의 여성 프리실라 구스타프슨, 그리고 그녀의 2명의 자녀 7살 아비게일과 5살 윌리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너무 참혹했어요. 범인이 당시 임신 중이던, 셋째를 임신 중이던 프리실라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후 그녀의 머리를 향해 2발의 총을 겨눴고요. 남은 2명의 아이들 각각 욕조 안에서 익사시켰습니다. 지금 소년원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
범죄의 수위가 더 높아졌고 심지어 한 명도 아닌 3명을 일가족을 살해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현장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 앤드류에 의해 목격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이 집이 고요한 거예요. 분명 애들 소리가 나야 할 텐데. 순간 앤드류는 두 아이마저 당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불우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신병이 있어서 감형을 받아야 한대요. 이전에도 아마 소년원에서 금방 나오다 보니까 사회가 만만한 줄 아나 봐요. 근데 이번 건은 심각하죠. 이거 단순히 소년원으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결국 법원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3명의 살인에 대한 종신형, 종신형, 종신형 3번의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감옥이라는 새로운 집에 영원히 갇히게 되죠. 오늘 사건은 사실 제가 CSI 이런 데서 한 에피소드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심지어는 이 범인이 수감된 지 30년이 지난 2017년에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돼요. 왜냐면 다니엘이 가석방 없는 3번의 종신형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때 미성년자이지 않았냐, 나는 그때 판단이 미숙했다라는 걸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30년 만에 감형을 요구했던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매사추세츠주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30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요. 이걸 노린 거죠. 그렇게 성인이 다 된 범인 다니엘 아플란테가 30년 만에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인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사진을 보시면 꽤 고약한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는 법정에서 지난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면서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어릴 때 저지른 범죄니까 이젠 좀 가석방 좀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해요. 법정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좀 살기 위해서 석방의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기괴한 범죄도 모자라서 새 모녀의 목숨까지 앗아간 범인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법정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항소는 기각되면서 그는 다시 그의 영원한 집 감옥으로 돌아갔죠. 오늘 스토리 아마 들으시면서 한 영화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기생충. 그게 오버랩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어떻게 점점 진화해 가는지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통쾌한 결말로 끝을 맺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캐나다 남서부 가장자리에 있는 나하니 국립공원. 이곳은 워낙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깊은 협곡에다가 기후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나마 비행기나 작은 보트를 이용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곳은 지구상에서 수억 년 전의 자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197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모험을 즐기는 산악인이나 또 탐험가라면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이곳은 경치까지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성과는 달리 실제 이곳은 헤드리스 밸리, 즉 머리 없는 골짜기로 끔찍한 별명이 붙어버렸죠. 사람들은 이곳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미스테리 장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악명은 19세기 후반으로 올라갑니다. 1893년 이 국립공원 인근에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이미 그 당시에 북미 지역에서는 골드러시 열풍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로 떠나서 금맥을 찾아 헤매던 때였습니다. 헤드리스 밸리에 금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마침내 여기에 6명의 광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지의 울창한 숲으로 탐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얼마 후 이들은 모두 채굴 장비를 가슴에 안은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광부 모두가 머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였죠. 시간이 흘러 1906년입니다. 이제 사건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맥러드 형제 2명이 금광을 찾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은 이들의 실제 모습이죠.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간 형제. 이후 2년간이나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계곡에 파견됐죠. 그러던 중 수색대는 실제로 형제가 찾아 헤맸던 금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결코 루머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제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들 역시 잔인하게 목이 잘린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이곳은 헤드리스 밸리, 머리 없는 계곡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넓은 숲에서 누가 외부인들의 머리를 잘라버린 걸까요? 그런데 미스테리한 사건은 계속 발생합니다. 1917년 헤드리스 밸리에 있는 한 오두막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불은 얼마 후에 진정이 되었지만 안에서는 그저 불에 탄 시신만이 아닌 목이 없는 시신이 발견되죠. 그는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였습니다. 이후 1912년, 1922년, 1932년, 그리고 1936년과 40년, 45년까지 밸리 곳곳에서는 연이어 시신들이 쏟아졌죠. 그들 대부분은 목이 잘려 있었고 일부는 굶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여기에 금광을 찾아서 온 광부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1962년 이 미스테리한 연쇄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캐나다 출신 과학자 맥켄지가 나서게 됩니다. 그를 필두로 원정대가 꾸려졌고요. 지상연구팀과 헬기 수색팀으로 나눠져서 이 거대한 나하니 국립공원에 파견이 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색팀이 먼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교신이 끊어졌고 약 2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됩니다. 여기에 심각성을 느낀 캐나다 정부가 헬기를 추가적으로 동원을 해서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그들의 흔적을 찾진 못했는데요. 이후 3년 후에 1965년 스웨덴과 독일의 수색 전문가로 꾸려진 6개의 그 헬기 부대가 다시 이곳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이들마저도 복귀에 실패한 채 실종자로 남아버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 캐나다 주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악명 높은 장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던 1972년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싶었고 탐사 프로그램을 계획했죠. 여기에는 잘 훈련된 군인들로 탐험대를 탄탄하게 꾸렸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원정 대장으로 뽑혔던 파인즈란 사람은 한참 준비를 하던 차 의미심장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의 눈이 멀어서 그 계곡에 간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당신도 금의 눈이 어두워서 탐험을 한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장 파인즈는 줄곧 자신감을 보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가볍게 편지를 무시한 후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팀 역시 단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한 채 실종 처리됩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후에 오랫동안 헤드리스 밸리는 오지로 남아버렸습니다. 워낙 악명이 자자해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아예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1980년
독일의 한 잡지 기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타이틀이 들어가면 목이 잘리는 죽음의 계곡, 이 타이틀로 팀을 모집한 겁니다. 제목만으로도 많은 탐험가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죠. 최종적으로 구성된 멤버는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정예요원 3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기자와 정예요원 또 다른 대원들까지 합쳐서 총 6명의 팀이 꾸려졌고 위험한 탐사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상황을 대비해서 금속제 장갑, 트레일러, 캠프, 보트, 최신식 통신 장비까지 장착을 했고요. 당연히 충분한 식량과 무기도 갖춘 상태로 떠나게 되죠. 그렇게 헤드리스밸리에 도착한 첫날, 이들로부터 한 통의 교신이 도착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먼저 내려간 팀원들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곳의 안개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 교신을 마지막으로 남은 탐사대원들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후에 새로운 구조대가 즉시 파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6명 팀원의 시신은 물론 장비마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수년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헤드리스밸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지난 1990년, 이번엔 3명의 대학생들이 이 계곡의 미스테리를 풀겠다면서 나서게 되는데,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몇 개월간 혹독한 야생 생존 훈련을 받았고요. 열정 가득한 채 헤드리스밸리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살아 돌아온 데는 실패합니다. 이들 역시 머리가 잘린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까 헤드리스밸리라는 이름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생각해보면 190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비슷한 연쇄 사건, 이게 만약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면 100년 넘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사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지만 참 황당하게도 죽음을 풀 만한 어떠한 증거나 단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들 이 실종자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죽음을 좀 납득할 만한 유력한 가설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추측이 난무하지만 그중 첫 번째 가설은 이 모든 게 나하족의 소행이라는 주장입니다. 나하족은 이 나한이 국립공원에 살고 있을 걸로 추정되는 원주민 부족을 가리키는데요. 계곡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계곡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종종 사람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나하 주민의 원주민들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가면을 쓰고 부족을 습격하는 어떤 침입자를 발견하게 되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린다고 해요. 실제로 1898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6명의 광부가 사망했을 때 이건 나하족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라는 경찰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하족의 실체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하족은 그야말로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원시 부족인 거죠. 두 번째 가설을 살펴보면 인간도 짐승도 아닌 어쩌면 확인되지 않은 생명체에게 습격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가설입니다. 1973년 이후에 헤드리스밸리에서는 약 50건에 달하는 기이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도저히 인간이나 우리가 아는 어떤 생명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발자국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악취를 풍기는 털뭉치도 자주 발견이 돼요. 뭐라? 발자국과 털뭉치? 이거 혹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룬 적이 있는 빅풋. 이들이 그 미국과 캐나다 일대에 등장한다고 이제 많이 알려진 미확인 개 생명체인데요.
물론 전설 속의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 연관을 지을 만한 주목할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헤드리스 밸리를 등반하러 온 한 산악인 그룹에 따르면 이들이 아주 기분 나쁜 냄새를 풍기는 빅풋을 무려 2번이나 목격했다고 증언했죠. 전신이 검은색 털로, 머리카락 같은 털로 덮여 있었고 양쪽에 각각 길이가 다른 팔다리, 그러니까 약간 인간형 서린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체구가 약 300kg 정도 좋게 넘는 큰 덩치였습니다. 빅풋을 마주하고는 몰려오는 공포감 속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속도가 빨라서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 이들의 캠프 건너편에서 낮에 봤던 빅풋이 또 한 번 목격됩니다. 당시 일행들은 빅풋이 이 캠프 근처에 등장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은 다음날까지 계속되었죠. 그간 빅풋의 대표 출몰지로 알려진 곳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아주 허황된 얘기로만 들리진 않는데요. 물론 여러분, 빅풋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선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빅풋의 소행이라면 궁금한 점이 여전히 남아있죠. 왜 굳이 인간의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노리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가설은 어쩌면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헤드리스 밸리의 골짜기 어딘가에 다른 세계로 통하는 터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 그 터널 건너편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요? 워낙 이곳이 지구의 역사를, 과거 역사를 정말 그대로 간직해온 오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어떤 생명체가 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주변에서 미스테리한 불빛이나 미확인 비행 물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기도 하고요. 일확천금을 노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죽어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되는 캐나다 헤드리스 밸리. 그 끝에는 아주 오싹한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을 방문하려면 머리 없는 몸통으로만 방문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만큼 다수의 머리 없는 시신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린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이곳은 탐욕에 빠진 인간들을 벌하는 어떤 죽음의 계곡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어떤 기이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